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의 성수대교 북단 일산 방향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 등이 처리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고 현장 부근 3개 차로를 현재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이 막 시작되는 길이기 때문에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인명피해 상황 등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성수대교의 북단 일산 방향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길을 지나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소식을 듣는다면 조금 더 서두르실 필요도 있겠고요. 현재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원달러 환율과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신 해외 증권 투자 확대, 수출 기업의 외환 보유 등 수급 요인이 최근 고환율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0월 통화와 유동성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10월에 M2는 역대 최대 규모 4,47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라고 하는데 이 M2가 뭔지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M2라는 것은 광의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랑 우리가 수시 입출금하는 예금인 요구불 예금, 그다음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합친 게 협의 통화라는 M1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MMF, 그다음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그다음에 수익증권, 환매조건부 채권 같이 유동성이 높은 상대적으로 그런 자산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M2가 이제 전년 동원 대비 증가율이 8.7%로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수익증권이죠. ETF라고 하는 수익증권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36.8%나 증가를 했는데 이 수익증권의 영향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5.4%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증권이 늘어난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ETF 같은 곳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가파른 M2 증가율이 고환율 현상의 원흉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예,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인데요. 한국은행에서는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이번에 반박 자료를 블로그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냐면 지금 M2의 증가율이 이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서 일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경제학의 이론인데요. 실제로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M2 증가율이 미국은 4.5%인데 한국은 8.5%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아니냐 이랬는데 한국은행의 주장은 사실은 M2 증가율이 ETF, 미국은 ETF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수익증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을 제외하고 비교하는 게 맞고 이 경우에는 미국 4.5, 한국은 5.4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정 부분 사실은 여전히 이거 수익증권을 제외해도 우리의 통화량 증가율이 더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이론에서 원달러 환율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펀더멘탈로 보고 있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027년까지 올해, 내년, 후년까지 다 낮을 거라고 한국은행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다가 앞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하게 되고 이것에 대비해서 이제 그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반응을 하니까 고환율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교수님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전해드린 내용 좀 현장 화면이 들어와서요. 이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제 현장의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 차로 정도가 통제된 상황이고 경찰차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방도 곧 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출근길에 정체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의 일산 방향인데요. 현재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부근에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출근길 정체가 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조금 있으면은 더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보이니까 이 길을 지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과 함께 경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이 환율을 밀어올렸다라는 해석 좀 과도하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ETF 제외한 M2 증가율을 뭐 병행해서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납득이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한국은행에서 환율 영향에서 해외 투자자들하고 수출 기업이 환전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 그다음에 해외 주식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거,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지금 뭐 역대 최대고, 그다음에 지금 경상수지 흑자 폭보다도 크다 이런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렇게 큰 폭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이 환전을 하지 않는 이유 이런 요인이 뭐 3분의 1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환율 상승에 3분의 2 최대 3분의 2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수급 요인이 발생한 원인 자체는 한국과 미국 경제 간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의 차이 우리가 펀더멘탈이 더 낮기 때문에 이 수급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3년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좋을 거로 예상되니까 미국 주가 상승이 예상돼서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대미 투자를 할 기업들이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미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굳이 지금 수출로 번 달러를 환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미국보다 경제 기초 체력이 안 좋기 때문이다. 이게 기본 원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전망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반도체, 조선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 이게 진짜 한국 경제 구조를 보고 내놓은 전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미국의 조선 시장에 진출할 길이 트였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이 내년에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그렇게 가장 실적이 좋은 업종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아직도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와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특정 지역에 몰려서 거주를 하는 경향이 큽니다. 반도체는 수도권, 그다음에 조선은 부울경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이 업체의 실적이 좋아도 그런 특정 지역에만 내수가 진작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업종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인데 경제학에서 고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는 비율인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가지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내수 진작에는 크게 영향을 주기 힘들다. 그래서 내수 침체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여전히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산업이든 우리 경제를 이끌어준다 그러면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특정 업종, 특정 지역에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또 생각할 부분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2015에서 2023년 인구 동태 패널 통계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혼인 출산 통계 같은 것들도 함께 나왔거든요. 보면 정규직 고소득 주택 소유자가 아무래도 혼인 출산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또 수도권 거주자 같은 경우는 또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당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낳아서 한국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사교육비 같은 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인 경우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야만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족이 나와서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는 것 역시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중요한 선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반영돼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수도권에서 혼인율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중요한 주택 보유가 수도권에서 가격이 높아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인 청년들이 주택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제가 최근에 뭐 칼럼에서도 쓰고 논문도 발표를 했지만 이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네. 현재 정책 기조상 대출을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만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자금 대출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대로 고소득이면서
주택이 있어야만 출산과 혼인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결국은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인구 절벽을 또 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고소득 청년에 대한 주택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혼과 출산, 더 나아가서 내 집 마련이라든지 결국에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삶의 만족도 점수가 6.5점입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31번째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의 여건이 일자리라든지 주택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OECD 회원국보다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쉬었은 청년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치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기업에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우리가 신규 직원을 대규모 채용하면 만약에 마음에 안 들 경우 해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청년이 구직이 어렵고 그다음에 집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도 꿈꾸기 어려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업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아이언인데 테네시 재련소 투자를 두고 미 상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의 큰 승리다라는 평가했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지금 주가도 굉장히 뭐 장중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이 실익을 챙기고 리스크는 고려 아이언한테 떠넘겼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 이유는 고려 아이언이 이제 자기 자본의 110%에 달하는 뭐 8조 4천억 원 규모의 우발 채무를 떠안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자기 자본의 100%가 넘어가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가 고려 아이언에게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출 금액은 7조 2천억 원, 근데 이제 보증 금액은 8조 4천억 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뭐 대출은 크게 많이 안 해주고 보증만 하고 결국 고려 아이언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려 아이언의 입장에서도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서 미국의 뭐 대규모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IT 관련 AI 관련된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핵심 광물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방산 기업에도 게르마늄 같은 것을 납품할 가능성이 커져 있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대미 투자가 늘어날 건데 미국에 건설되는 한국의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2차 전지, 뭐 반도체 공장에다가 사실 이런 핵심 광물을 납품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역시 고려 아이언에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 아이언 입장에서는 일단은 수익과 더불어서 위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을 좀 잘 마련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쿠팡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오늘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역시나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쿠팡의 공식 입장 어떤 건가요? 예, 지금 사실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국내 쿠팡에서는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 있는 모기업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이 모기업을 통해서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적도 미국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해외 체류, 그다음에 뭐 다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업상의 목적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이번에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것이다라고 이미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감정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이 김범석 의장에게 출석하게 만들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 김범석 의장 때문에 또 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사실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모든 것에 의무적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자유를 또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해야 되고요. 사실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문회 불출석한 걸 가지고 국회에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이제 이건 법원의 판단에 넘어가는 것이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미 뭐 수조 원대 자산가인데 이 정도의 벌금을 실효적으로 이 벌금이 무서워서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소비자이시기도 하고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이번에 특히나 쿠팡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앞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이제 국정조사 카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해도 김범석 의장을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새벽 배송과 그다음에 쿠플레이까지 이제 같이 합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들도 대안이 없어가지고 이탈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쿠팡 측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플랫폼에서도 독점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시사점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일단은 계속 김범석 의장의 출석을 하기 위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비자의 정보 유출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할 방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실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나와야 할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 논란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 체결 가능성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는 호주도 미국 대통령이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별도 협정을 체결해 핵잠 추진에 나섰다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법의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의 어떤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 금지를 우회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별도 합의를 제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만나 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가던 길을 멈추고 북한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간에는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 지금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기회라면 기회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는 거고. 북미 대화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반도 주요국과의 관계 진전에 이어 이번에는 유엔과도 접촉해 대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은 NSC에서 토론을 거쳐 정리한 것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미 대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며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자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도 타격을 받아서 10월 소매 판매는 정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4.6%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4월 54년 만에 최저치인 3.4%를 기록한 실업률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관세 부과 이후 고공 상승 중인 겁니다. 여기엔 10월과 11월에 걸쳐 역대 최장인 43일 동안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업무 정지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15만 명 이상의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이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10만 5천 건 감소했습니다. 고용이 흔들리자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 역시 여름 시즌의 호조 이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우려 속에 정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전체 소비 가운데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소매 판매는 10월에 1,080조 원으로 전월 대비 증감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증가율 0%는 9월 조정된 증가율
0.1%보다는 낮은 것으로 최근 5개월 새 최저 수준입니다. 고용과 소비 지표의 악화 소식에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With regard to the jobs data, inflation, the stock market is still pricing in a fair amount of uncertainty in terms of some questions are still unanswered, and it's waiting for those answers to find full footing. AP통신은 미국 가정이 관세로 식료품과 임대료 등 물가가 상승한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출을 줄인 상황을 시사한다고 짚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내 고용 약화로 소득은 줄고 관세로 물가는 올라 구매력도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의 70%를 떠받치는 소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서울 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 일산 방향에서 차량 8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20분 전쯤에 연결했을 때보다는 정체 현상이 많이 해소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소 도로 상황이 어수선해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서울 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 일산 방향에서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차량 사고 수습 과정에서 도로 3개 차선이 통제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20분 전쯤에 연결했을 때보다는 정체 현상이 많이 해소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소방당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경찰은 사고 처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국 노동시장 둔화에 백악관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다시 좋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의 책임을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 돌리면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최근의 실업률 증가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예퇴직한 연방공무원 25만여 명이 민간 일자리를 찾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재취업으로 이어지면 실업률이 다시 낮아질 거란 겁니다. We saw an uptick in the unemployment rate, but we also saw an uptick a few months in a row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So I think those government workers are out there looking for jobs. 트럼프 대통령의 공급 확대 정책 덕분에 성장 기반이 유지되는 만큼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수치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 반 정도 대화했다며 결론은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생계비 부담 상승의 책임을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한술 더 떠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돼 주거비가 치솟았다며 국경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엉뚱한 처방을 내놨습니다. If you have fewer people, fewer illegal aliens trying to buy homes, that means American citizens are going to finally be able to afford a home again.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밤 대국민 연설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 집권 2기 첫 해에 이룬 국정과제 성과를 거듭 부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악관은 고용과 소비 지표 둔화가 일시적이라면서도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전임 정부 탓만 반복하고 있어서 시장의 우려가 가실지는 의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인터뷰 기사가 공개됐습니다. 당사자인 와일스 실장은 즉각 발언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기사라고 반박했지만 핵심 측근의 폭탄 발언에 백악관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 대중문화 월간지 베니티 페어는 지난 1년간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10번 이상 인터뷰했다며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말 그대로 폭탄 발언 수준입니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10년간 음모론자였던 인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케타민 중독자라며 천재들이 그렇듯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에 대한 기소는 일종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공습도
마두로 대통령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고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인터뷰가 공개되자 와이스 실장은 즉각 자신의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인용됐다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음모론자라는 비판을 받은 벤스 부통령도 와이스 실장을 옹호했습니다. And Susie Wiles, we have our disagreements. We agree on much more than we disagree, but I've never seen her be disloyal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makes her the best White House Chief of Staff that I think the President could ask for.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아 다행이지 만약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후 백악관 보좌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와이스 실장의 가차없는 평가에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방송인 박나래 씨가 활동을 중단한 지 8일 만에 직접 영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불법 의료 행위를 해온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이 추가 주장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나래 씨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진용입니다. 예. 자, 박나래 씨가 갑질 의혹 또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것처럼 검정색 옷을 입고 굳은 표정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분 남짓한 영상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사안에서 본인이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잖아요. 한 번쯤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낸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서는 이런 겁니다. 본인은 프로그램에 하차를 했고 이거 관련해서도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안이 이미 제작진과 동료를 넘어서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대중들의 불신과 실망감 그리고 그와 지금 법적 다툼을 벌여야 되는 전 매니저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입장문이 아무래도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충실하게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워딩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다. 공식적인 절차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던 반면에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결국 사과 대신 검증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박나래 씨의 말은 맞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된다. 분명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외에 정말로 미리 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주사 이모에게 주사를 맞았는지 그리고 횡령이 있었는지 이런 갑질 의혹, 매니저들과 양사 간에 있었던 일들 같은 경우는 다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실제로 횡령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런 주사를 불법적으로 맞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없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걸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해명도 없었고 또 향후에 추가 발언은 없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 공방 과정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걸까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입장문을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박나래 씨가 직접 작성을 한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은 법적인 조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법적 조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 역시 이 입장문을 여러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법적인 판단이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 법
법적인 다툼 과정에서 꼬투리를 잡히거나 혹은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인정을 했지 않느냐라고 반박 자료로 쓰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즉 구체적인 알맹이는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이 여러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서 입장은 표명하되 정확히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객관적으로 밟아야 된다. 이거는 분명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연애 사건을 많이 취재를 해봤지만 법적 재판도 중요하지만 여론 재판이 참 중요합니다. 네. 법적인 판단을 나오기까지는 한 2, 3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이 여론 재판,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았던 연예인 입장에서 대중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은 사실 활동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입장문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방금 여론 재판 이런 얘기를 하셔서요. 이번 네. 입장문을 두고 대중의 여론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사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단 입장문을 내라. 입장이 왜 없느냐. 앞에 2차례 나왔는데 왜 이번엔 없냐 했는데 여드레 만에 나왔습니다. 입장을 냈다는 것 자체가 또 자신이 직접 얼굴을 내비쳤다는 것 자체가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적잖은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나머지는 박나래 씨의 주장대로 말대로 법적 판단을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보다 명쾌한 해명을 원했던 대중들, 특히 박나래 씨를 그동안 지지하고 좋아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불거진 여러 의혹들이 굉장히 좀 강력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길 바랬는데 이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한 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이 됐는데 고소건이 총 6건 접수됐습니다. 박나래 씨가 향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일단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정례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6건의 고소고발인데 그중에 박나래 씨가 피소된 게 5건, 고소한 건 1건입니다. 자, 일단 양쪽 모두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는데 향후 박나래 씨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꽤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매니저와의 단순히 양쪽 간의 갑질 공방, 감정 싸움이라면은 개인사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또 횡령 의혹 이런 부분들은 강력 형사 사건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박나래 씨가 포털라인에 서서 지금과 같은 입장문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매니저 관련 폭로 그리고 의혹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문화예술업 미등록 사태가 터지자 매니저 4대 보험 가입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난해 9월부터 함께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9월까지 약 1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던 게 전 매니저 측의 주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지난 9월에는 갑작스럽게 등록을 됐는지 보면은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시기를 보면은 가수 옥주현, 성시경 씨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업 미등록 사태 때문에 곤욕을 치를 때였거든요. 네. 그때 박나래 씨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본인 역시 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매니저들을 사내이사로 등재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일치합니다. 9월 말에 등록이 됐는데 그러면서 4대 보험을 가입시켜줬다는 거죠. 근데 전 매니저들의 주장은 그 이전부터 4대 보험을 가입시켜달라, 우리를 보장받게 해달라야 했는데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유튜버 이진호 씨가 박 씨의 매니저들이 폭로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어떤 겁니까? 네, 지난 4월 박나래 씨 집에 도둑이 들었죠. 절도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당연히 경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전 매니저들이 그 당시 자기들한테 인적사항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받아갔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 이런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용의자 등록이 돼 있었다는 전 매니저 측의 주장입니다. 저도 해당 내용을 전 매니저 측과 통화를 하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장이고 정확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함께 일했던 박나래 씨에 대해서 꽤 큰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이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구속기로에 섰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은 김호진 전 차관 등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구속기로에 섰고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김호진 전 차관 등 영장 발부에 나섰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예계 소식 살펴보자면요. 이 사건 계속 지금 안진용 기자가 취재 중이셨잖아요. 혹시 네. 매니저들과 접촉하면서 새롭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최근에 보도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죠. 그 링거 이모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주사 이모가 논란이 됐는데 지난 2023년에 박나래 씨가 김해에서 촬영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링거를 맞는 일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블루업 시술이 맨 처음에 불거졌던 주사 이모 외에도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수사가 전개되면 이런 부분까지 경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박 씨는 주사 이모를 통해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대리 처방 문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연예계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대리 처방 의혹 그 앞서 몇 명 연예인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었죠. 왜 이런 일이 불거질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한번 불거져도 그 시기가 지나고 가볍게 처벌을 받은 후에는 복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대중들의 눈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에 가는 거는 더욱더 이제 사생활 측면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왕진 형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대리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더 전반적인 모럴 해저드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또 다른 주사 이모의 링거 이모는 제가 직접 통화를 나눠봤는데 본인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박나래 씨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만둔 지는 오래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두 사람 외에도 또 다른 연예계에서 이런 일이 불거지고 발생할 확률은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박나래 씨와 그 주사 이모에 대한 이제 처벌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거는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을지 모레 판가름 납니다. 현재 케이블카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쟁점과 결과 여파를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을 60년 넘게 독점해온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냈습니다. 삭도공업은 48인승 캐빈 단 2대로 남산을 독점하고 있는데 국유지 사용료는 1년에 1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경쟁 없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뒤 여기에 등장한 남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케이블카를 타려면 한두 시간이나 기다려야 할 만큼 불편함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런 독점 구조 폐해를 문제 삼을 정도입니다. 그 남산에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 60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땅 짓고 헤엄치기로. 그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 그 아마 그 시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서울시는 이를 타개하고 공익을 위해서라도 곤돌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나를 수 있는 데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도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단 5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시민의 이용 편의, 특히 이동 약자들의 편의, 그다음에 남산 생태 경관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익성 측면에서도 꼭 승소 판결해 주길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ak도공업 측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면서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선고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과정의 적법성과 함께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승소하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바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패소한다면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해달라고 촉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2,100원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루치 임금 상한액이 현재 11만 원에서 내년에 11만 3,500원으로 상향되는 데 따른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오늘 차로 이동하신다면 오전까지는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데다가 이 도로에 안개가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여기에 먼지까지 뒤섞이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니까요. 오늘 출근길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초미세먼지도 말썽이라고요? 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차츰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도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을 흐리다가 수도권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경북과 제주도에서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동해안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4.5도 등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대전이 5.7도, 광주는 7.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7도, 대전 9도, 대구 11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경북 동해안에, 모레는 경남 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